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논산훈련소의 그린캠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논산 육군훈련소 그린캠프에서 분대장으로서 복무하는 상병이다. 참고로 난 2013년 3월에 입대해서 훈련을 마치자마자 자대를 이 육군훈련소에 있는 그린캠프로 배정받았다. 그린캠프에 대해서 모른다면 검색해보길 바란다. 대충 설명하자면 군복무에 힘이 드는 훈련병들을 여기서 치료 프로그램을 하면서 관리하는 곳이다. 치료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야외활동 나가서 노래방이나 도서관 등 이런 곳에 단체 활동을 가거나 도자기 만들러 가거나 부채를 만들거나 또한 그 중에서 분대장인 나도 좋아하는 시간이 야외로 나가서 논산 시네마에 가서 영화 관람하는 거였다. 아무튼 현역 부적합한 병사들을 관리시키는 곳이고 훈련은 안 하고 거의 쉬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상담도 하고 약 필요하거나 치료 필요한 애들은 지구병원이나 큰 병원 외진도 가고 대충 여기 있는 기간은 최소 2주이며 길면 4주다. 그렇게 지내면서 현역 복무할 수 있는 교육생들은 다시 복귀시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교육생들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통해 흔히들 말하는 공익이나 면제로 빠지며 사회로 돌아가기도 한다. 아무튼 여기 힐링스쿨에는 행정실, 강의실, 상담실, 화장실, 생활관 5개, 세면장, 샤워장, 교육대장실 이렇게 있다. 생활관에는 각각 TV 한 대씩 있다. TV는 취침시간, 활동시간, 청소시간 외엔 마음대로 틀어볼 수 있다. 주말에는 일정 없어서 기상시간 내에 풀로 TV를 틀어보기가 가능하다. 식사는 주로 강의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 다 먹고 같이 치우고 아침에 기상하고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전투화 신고 힐링스쿨 나와서 한 7분 정도 걷다가 다시 돌아오고 아침 식사 나르고 강의실에서 식사하고 활동 가지고 점심 먹고 활동하고 저녁 먹고 샤워하고 TV 보다가 취침하고 그리고 원사님이 우리 힐링스쿨에 오시면서 당직을 서시고 또 다음 날엔 다른 원사님이 와서 당직사관으로서 당직을 서신다. 아무튼 여기 교육생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울증이 걸린 교육생, 가정에서의 불화로운 교육생, 환청환각 등을 보는 교육생 등등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다양한 교육생들이 있었다. 아무튼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이 힐링스쿨에 와서 분대장을 달고 아직 내 담당 교육생이 없었을 짬이었을 때 벌어진 일이다. 일단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말에 가끔 종교활동 가고 싶은 교육생들을 골라서 보내곤 하는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기독교는 힐링스쿨 내 강의장에서 종교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종교활동 끝나고 대다수 교육생들은 각자 생활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싶은 교육생들은 남아서 기도를 했다. 종교활동 가기 싫어도 종교 하나는 꼭 정해서 종교활동을 해야 했는데 여기 교육생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였고 우리 분대장들은 이 힐링스쿨 내의 기독교 교육생들을 세 부류로 나뉘었다. 행실이 좋지 못한 방탕하고 매우 삐뚤어진 기독교인 교육생, 성경보다는 소속된 교회의 목회자만 바라보며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광신도 교육생, 혼자 성경 읽으면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기독교인 교육생. 아무튼 문제의 사건이 두 번째 부류의 교육생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일단 이 학생이 그린캠프에 오게 된 사유는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 왜냐하면 힐링스쿨 내의 교육생들에 관한 걸 말할 수 없고 교육대장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도 교육생에 관한 걸 멋대로 떠드는 그런 몰상식한 인간도 아니니까. 아무튼 이 교육생은 군 입대 전에도 교회를 자주 다녔었는데 이 교육생이 다니던 교회는 제법 큰 교회지만 지나치게 은사에만 집착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전도한다는 이유에서 이단으로 분류된 적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 물론 이 교육생도 이상하게 은사에 집착하는 교육생이었다. 평소 생활관에서도 다른 교육생들에게 자기 교회 신도는 모두 은사를 받아 방언을 한다면서 자랑해댔고 종교활동에서도 리더를 맡으려고 안달이 났던 녀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녀석과 다른 교육생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상대 교육생이 그 녀석에게 이렇게 말했던 게 발단이 되었다. 니 뭐 잘나서 오만하게 굴고 다니냐? 병신 새끼야. 은사가 니 자랑하며 맘대로 써먹으라고. 하느님이 내리는 능력이냐? 니 같은 놈한테 왜 그런 능력을 주냐? 그리고 니 교회 신도들이 한다는 그거
방언 그거. 들어보니까 다 가짜던데. 말하는 거 대충 얼버무려가면서 주절주절 대는 게 방언이냐 이 병신 새끼야. 최근 들어선 이 교회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 그 말을 들은 문제의 교육생은 그 말의 분을 참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어서 그날 그 생활관 분대장과 다른 생활관 분대장들이 와서 사태를 수습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문제의 교육생은 예지, 능력, 치유의 은사 같은 큰 은사를 받고 말겠다면서 하루 일정 다 끝나고 저녁 식사 마치고 강의실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참고로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청소 시간 되기 전까지 강의실에 있는 공중전화도 사용할 수 있었다. 여기 교육생들이 여기서 관리를 받는 입장이니 꼭 어떤 공간에는 교육생들끼리만 있게 하진 않고 반드시 분대장 한 명이 꼭 붙어 있어야 했다. 화장실을 따라갈 때에도 밖에서 기다리고 아무튼 교육생들끼리는 감시받는다며 불평을 하는 듯 했지만 우리 분대장들도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분대장이 꼭 붙어 있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당시 힐링스쿨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힐링스쿨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않았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분대장과 교육대장님이 회의를 하며 어떤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까, 어떤 게 효과가 있을까 하면서 고생을 한다. 아무튼 잡설은 관두고 그 문제의 교육생은 지가 주장하는 방언 같은 걸 중얼거리면서 3일 밤낮으로 시간 날 때마다 그곳에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았다. 그 문제의 교육생은 처음엔 식음 전폐까지 하려고 했으나 군대에서는 결식은 절대 안 되므로 조금이나마 먹긴 했었다. 공교롭게도 그 강의장에 에어핀 애가 있는 생활관이었고 우리 생활관 앞에는 화장실이 있었다. 4일째 되던 날 오후 9시 30분 각자 생활관에서 점호를 마치고 공부하거나 책 읽거나 취침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서 소름 끼치는 괴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정말 구라안치고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 생활관에 있던 고참 분대장님과 교육생 5명과 나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난 진짜 소름이 돋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뭔가 종이 찢는 듯한 소리가 찌직하고 났고 또 괴성이 들려왔다. 처음엔 어떤 교육생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고참 분대장이 가서 해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를 했다. 그런데 그 소리는 5분 동안 쭉 이어지는 거였다. 결국 참다 못한 우리 생활관 내 고참 분대장이 공부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는 누가 밤 늦게까지 시끄러워하면서 성큼성큼 생활관을 나섰다. 그 분대장은 엄격했으며 성깔이 있기로 알려졌던 사람이다. 나도 가끔 실수할 때면 혼이 자주 났지. 사고가 터질까 우려하던 옆 생활관 분대장도 그 분대장을 따라 나갔다. 난 감사일기라는 수첩 형태의 일기장을 교육생들에게 다시 돌려받고 행정실에 가려던 참이었다. 여기서 감사일기는 교육생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취침 전에 쓰는 오늘 감사했던 일, 좋았던 일, 내일의 목표 같은 걸 적는 거다. 난 감사일기를 행정실에 갖다 놓으려다가 소리가 난 강의장으로 가보기로 마음먹고 생활관을 나와 오른쪽 강의실로 향했다. 나오자마자 갑자기 다른 분대장들이 우르르 강의장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광경이었어. 나오는 분대장들 다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 무리에는 아까 분대장을 따라 나간 옆쪽 분대장도 끼어 있었고 난 그 분대장한테 물었다. 박상병님, 무슨 일입니까? 혹시 김상병님이 소란 피우던 교육생 치기라도 한 겁니까? 그 분대장은 사색이 된 채로 이렇게 말했다. 사관님 불러와. 아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넌 생활관 들어가 있고 교육생들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하고 강의장엔 가지 말라고 해라. 난 분대장 말대로 생활관에 돌아가려고등 돌렸는데 또 강의장에서 그 괴성이랑 같이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다. 진짜 소름이 쫙 돋아서 난 그냥 한번 갈까 하는 생각을 접고 그대로 생활관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았다. 다른 교육생들은 나 보자마자 묻더라. 분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난 잘 모른다고 말하고 일단 내가 듣고 본 것만 교육생들에게 들려주고 우린 그냥 생활관에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괴성은 10시 30분까지 계속해서 들려오다 점점 들리지 않게 됐고 40분이 되어서야 처음 나갔던 분대장이 생활관으로 돌아오더라.
근데 그 분대장은 상체에 아무것도 안 입고 샤워라도 했는지 상체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지더라고. 이미 취침 시간인데 샤워는 못하는 걸로 아는데 말이야. 그 분대장 들어오자마자 내가 물어봤다. 무슨 일입니까, 김상병님? 아까 왜 다 우르르 나온 겁니까? 근데 그 분대장은 대꾸도 않고 젖은 상태 그대로 모포를 깔고 누웠고 따라 나갔던 분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말했다. 미안한데 내일 말해줄 테니까 자라. 내일 말해준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라서 난 고개 끄덕이고 소등하고 교육생들이 다 눕고 나도 잠자리에 누웠다. 근데 잠이 안 오더라.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고참 분대장이 이미 일어나고 없었다. 주말이어도 아침 산책은 꼭 했기에 다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우리 생활관 분대장을 따라 나갔던 분대장이 우리 생활관으로 들어오더니 교육생들과 날 보고는 벽에 등 기대고 걸터 앉아서 간밤의 사건에 대해서 들려주었다. 내가 그 놈 따라 나갔잖아. 걔가 강의장 문을 열려던 참이었거든. 거기에는 걔 말고도 다른 애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들어가서 소란 피우는 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놈이 강의장 문을 확 열어젖히면서 너 지금 몇 시인데 여기? 라고 하다가 말을 멈추더라. 근데 내가 그때 본 게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 아무래도 한성깔 하던 그 분대장이 홧김에 문을 열어젖히고 폭언을 내뱉으려고 했나 보지. 근데 강의장 벽 곳곳에 똥칠돼 있었다고 했다. 거기 탁자랑 의자 다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 그 문제의 교육생 놈이 헝클어진 머리랑 핏발선 눈깔로 자기가 입수할 때 들고 온 그 성경을 찢어 처먹고 있었다고 하는 거다. 그 놈의 눈은 동공이 딱 풀려서 눈동자가 새까맸다고 했다. 막 폭언을 퍼부으려던 분대장은 성경 찢어먹고 있는 그 놈이랑 눈 마주치자마자 하려던 말이 막힌 거지. 천천히 그 교육생이 일어서고 그 분대장은 강의장 광경이랑 걔 모습에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다더라. 그거 왜 먹냐? 근데 무슨 덩어리가 그 분대장의 얼굴에 날아왔다고 한다. 철퍽하면서 근데 다름 아닌 벽에 발라져 있던 똥덩어리였다더라. 그리고 그 교육생은 그 분대장한테 다가가서 멱살 잡고 손에 들고 있던 성경 종이 쪼가리를 그 분대장 입에다가 마구 쑤셔 넣었다고 한다. 뭐라고? 니도 은사 받고 싶다고? 그럼 니도 이거 먹자. 이거 먹어야 은사 받고 능력 마음껏 부리잖냐. 그 광경을 본 분대장들은 바로 등을 돌려서 나왔던 거라고 한다. 한두 명의 분대장이 남아서 그 교육생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진짜 힘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했다고 한다. 팔 한번 휘두르니까 이리저리 날아갔다는데 그 교육생이 덩치가 꽤 크긴 했어도 운동을 자주 한 분대장들 둘이 붙어도 어떻게 안 됐다는 거지. 아무튼 그 광경을 말을 잃고 지켜보던 그 분대장은 정신 차리고 나와서 건물 밖에서 교육대장님과 이야기를 하시는 당직사관님을 불렀고 얼마 후 오신 당직사관님과 교육대장님이 그 광경에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교육대장님과 당직사관 그리고 다른 부대 병사가 전부 동원되어서 그 교육생을 제압하고 결박했다고 한다. 그 교육생은 교회로 끌려갔다더라. 그리고 그날 밤에 목사랑 그 교육생 담당 소대장 호출되고 진짜 말도 아니었다던데.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걔 잡아두고 이런저런 질문했다고 한다. 그때까지도 정신 나가 있던 그 교육생 놈은 이렇게 외쳐댔다고 한다. 네가 뭔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하는 거냐? 네가 뭔데 날 판단하냐? 판단하지 마. 판단하지 말라고. 결국 오후에 걔 부모님이 면회 오셨는데 자기 아들 상태 보고는 대경실색을 한 거지. 목사, 교육대장, 상담사랑 상의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육생은 대전병원으로 가서 폐쇄병동으로 들어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육생이 다시 힐링스쿨로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부심을 통해 그 교육생은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난 짬찌여서 자세하게는 못 들었지만 면제는 아니고 공익으로 간 것 같다고 들었다. 그 사건 이후로 강의장은 한 달 동안 폐쇄되었고 식사는 각자 생활관에서 했다. 다시 개방되고도 교육생들 잘 들어가지를 않더라. 거기에 사지방 컴퓨터도 있는데 고참들도 잘 안 들어갔다. 물론 거기서 기독교 종교활동도 안 하게 되었지. 아직도 그 교육생이 생각난다. 지금쯤 그 녀석은 뭐 하고 지낼까? 정신병인 건지 귀신이 들렸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괴성은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 요약하자면
논산 육군훈련소 그린캠프에서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상병이 겪은 사건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은사에 집착하던 한 교육생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며 다른 병사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 대전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강의장은 한 달 동안 폐쇄되었고 교육생들과 고참들은 그 장소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조치훈의 실화괴담. 일본에서 바둑기사로 활동하면서 사상 최장 7대 타이틀을 보유하고 사상 최다승의 기록을 가진 전설급의 바둑기사인 조치훈님은 어린 시절 한국을 떠나서 살았는데 이 일에는 신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조치훈님의 집안은 명가인 풍양 조씨로 조치훈님의 본명은 학렬에 맞게 조풍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치훈님이 5살쯤 됐을 쯤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조치훈님이 심한 환영에 시달리다 열병이 났고 이상하게 집안의 가축들도 하나씩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일이 걱정돼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병원도 찾아갔으나 조치훈님의 몸은 더욱더 안 좋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치훈님의 어머니도 병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절에도 찾아가며 종교에 의지했는데 알고 지내던 절의 스님의 소개로 사람의 사주를 잘 본다는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은 집안을 살피며 어린 조치훈님의 사주를 살피더니 아버지에게 넌지시 말을 했습니다. 시주님에게 아들 둘이 있을 팔자인데 아들 하나를 살리고 하나가 죽어야 하며 둘 중 선택을 못하면 셋이 죽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해서 저에겐 아들이 풍년이 밖에 없는데요. 라고 했고 스님이 혀를 끌끌 차며 말하길 시주님의 부인 몸속에 지금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안 업보가 쌓인 몸이라서 부정한 기운이 일고 이에 집안의 터주신들이 노해서 이런 변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큰 아드님과 시주님의 부인도 뱃속의 아들까지 셋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라면서 방도가 없냐고 물었고 스님을 몇 번 염주를 돌리며 말하길 지금 아들의 이름을 풍년에서 치운으로 바꾸고 바다 건너 나라로 가서 살라고 하십시오. 그럼 큰 아드님은 큰 이름을 날리게 되고 부인도 살 것입니다. 대신 지금 뱃속의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가서 죽을 겁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스님은 집을 떠났습니다. 조치훈의 아버지는 고민 끝에 집안 어른의 반대를 뒤로하고 큰 아들 풍년의 이름을 치운으로 개명했습니다. 이후 큰아들과 부인의 몸은 점점 나아졌으며 몇 달 후 둘째 아들이 태어났으나 태어난 지 이틀 후 사망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의 장례식을 치룬 날 조치훈의 아버지는 꿈에서 웬 여자들이 피를 흘리며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일본에서 바둑기사로 활동하는 동생 조남철에게 부탁해 큰 아들을 일본으로 가서 살게 했습니다. 일본에서 바둑기사로 활동한 조치훈님이 성공하자 조치훈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살린 스님을 찾기 위해 신문에 광고까지 게재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이야기, 귀신한테 장난을 쳤다. 난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다. 어제는 야근을 했었고 2시 넘어서야 겨우 이불을 폈지. 정말 피곤한 날이라서 에어컨을 적당히 시원하게 틀어놓고 잠을 청했어. 몸에 열이 많아서 에어컨을 틀어도 더운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운 상태로 오른팔을 머리 위쪽으로 쭉 뻗고 다시 잠들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더웠는데 오른팔 쪽에 소름 끼치는 서늘한 기분이 드는 거야. 뒷덜미로 소름이 쫙 오르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자 하고 억지로 잠들려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쓸데없는 호기심 무서운데도 괜시리 실눈 떠보는 그런 거. 나도 모르게 눈을 살짝 뜨고 위를 봤는데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다. 긴 치마에 니트 같은 걸 입은 긴 생머리 여자가 죽으려 앉아서 내 팔을 만지작 하는 거야. 그걸 보니까 귀신이다. 사람인가? 누구지? 라는 생각보단 순간적으로 장난이 치고 싶어졌어. 애들이랑 놀아줄 때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손가락을 벌레 다리 마냥 다닥다닥 움직이면서 벌레가 걸어서 다가가는 흉내를 내는 장난을 종종 치곤 했는데 그걸 하고 싶어진 거야. 갑자기 귀신인지 사람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이지. 처음엔 몸이 움직이질 않았는데 장난을 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몸이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했지 손으로 팍팍팍 하면서
그 여자한테 다가가니까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다리부터 벌레가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팍팍팍 하는데 갑자기 내 다리로 달려들더니 왼쪽 발목 위를 무는 거야. 순간 놀라서 떨쳐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정신 차려보니 어두운 데서 나 혼자 씩씩대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왠지 무서워져서 머리만 이불 밖에 내놓고 잠들었어. 또 누가 팔다리를 건드릴까봐. 자고 일어났는데 왼쪽 발목이랑 뒤꿈치가 아프더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좀 시큰시큰하다 해야 하나. 높은 데서 뛰어내린 다음 착지했을 때 그 시큰한 느낌 그 느낌이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쉬는 시간에 올라가서 대접에 소주 한 잔 받아놓고 야밤에 장난쳐서 미안했다고. 반가워서 그랬다고 두 번 절 올리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발은 계속 나쁘네. 그런데 이거 정말 뒤꿈치가 찰리한 게 거슬리게 아프네요. 발버둥 치다 땅바닥에 찧었는지 물린 데 아프니까 찜찜하긴 하네요. 용서해 줄진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미안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과했으니까 마음 풀었으면 좋겠는데. 네 번째 이야기, 귀신 들린 할머니. 친구의 할머니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밤에 들었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무튼 그 할머니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다. 실제로 뵌 적은 없는데 친구랑 같이 사시고 아무래도 좀 몸이 약하시다고 하네요. 그런데 평소엔 친절하시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바뀐 겁니다. 엄청 괴팍해지신 거죠. 할머니 하면서 손을 잡으면 팍 뿌리치고 못되게 구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네 가족들은 그냥 나이도 있고 그러시니까 치매기가 있나 했대요. 그런데 그런 성격이 점점 더 심해지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두 다리로 언제나 천천히 걸어 다니시던 할머니가 다리로 걷지를 않고 집안에서 무릎으로 기어 다니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이죠. 말려도 듣지도 않았대요. 무조건 무릎으로만 탁탁탁 거리면서 그러다가 집바닥에 뭐가 있어서 무릎에 찍히면 무릎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집안을 그렇게 기어 다녔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힘이 엄청 세져서 집에 있는 나무 의자를 두 손으로 부시질 않나. 더 무서운 건 이 할머니가 새벽만 되면 가족들 다 자는데 혼자 화장실에 가서 엄청난 고음으로 깔깔거리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안을 무릎으로 뱅뱅 기어 다니면서 말입니다. 아침에는 쓰러지고 말이죠. 이러기를 며칠 식구들이 어찌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잠을 자는데 화장실에서 들리던 웃음이 엄청 가까이서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퍼뜩 잠이 깼는데 할머니가 방 안에서 자기를 쳐다보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방 안을 기어 다니면서 친구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막 지르며 방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 방문이 안에서 밖으로 밀어야 열리는 문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밀어도 도무지 문이 열리지 않더래요. 방 안에서는 할머니가 계속 기어 다니고 말이죠.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가족들이 와서 구해줬는데 문을 열 수 없었던 이유가 방문 앞에 냉장고, 식탁, 의자 이런 것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가져다 놓은 건지.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가족들은 무당을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이 무당이 집에 딱 들어와서 할머니를 보자마자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귀신이 붙었어. 라면서 뛰쳐나갔대요. 그래서 그 뒤로 생각한 게 퇴마사였죠. 수소문을 해서 퇴마사를 했던 목사님을 모셔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신이 같이 일했던 다른 퇴마사들을 불러 모아서 할머니를 뱅 둘러싸고 릴레이로 기도를 했대요. 그니까 할머니의 몸은 엄청 괴로워하는데 속에 있는 귀신은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성수를 모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욕조 안에 성수를 다 뿌려넣고 그 안에 할머니를 억지로 밀어 넣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괴로워하면서 고음의 여자 목소리로 내일 나갈게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짱해졌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하신대요. 다섯 번째 이야기, 저수지 괴담. 예전에 여자친구랑 펜션으로 놀러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분명 호수에 있는 펜션이라고 해서 갔는데 저수지더라고요. 그닥 볼품 없었죠. 게다가 물도 좀 많이 뺐더라고요.
약간 뻘 느낌이 있어서 물 빠져서 노출된 땅도 약간 검은색이고 옅은 미관상으로 별로 좋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펜션 가서 고기나 구워 먹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진짜 엄청 먹고 배가 엄청 불러서 소화는 시켜야 되겠는데 하필 날이 좋지 못한 날이라 기왕 호수라고 여기 온 거 산책이나 하려고 나왔습니다. 또 밤에 보니까 물 빠진 자국이 지워져서 나름 낮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가로등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수지가를 돌고 있는데 낚시대가 있더라고요. 누가 쓰던 거라기보단 버려진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접었다 펴기도 안 되고 줄도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원체 횟집 활동을 좋아하는지라 대충 라이터로 엉킨 줄을 찢어서 끊고 막대 끝에 달기만 하고 가로등 불에 앉아있던 매미를 꿰서 미끼로 담갔습니다. 원래 낚시보단 투망이나 족대나 해루질 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 경험은 없어서 딱히 잡으려기보단 낚시대가 있길래 흉내나 냈죠. 할 것도 없었고요. 물이 빠진지라 물 가는 길에서 좀 벗어나 가로등하고 좀 떨어져서 좀 어둑어둑했는데 달빛이 있어서 대충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담가놓고 여자친구랑 낚시를 빙자한 노가리를 까고 있었는데 뭔가 낚시대를 엄청 세게 당기는 겁니다. 대충 들고 있던 자세로는 안 들릴 정도로요. 당연히 안 잡힐 거라 생각해서 엄청 당황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고쳐 잡고 힘줘서 당기려니까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낚시대 담근 쪽을 보니까 담글 땐 없었던 미역 같은 뭉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전에 돌던 괴담 있잖아요. 시체 건질 때 물에서 머리만 보이는 시체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시체는 물에서 바로 안 선다고.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여자친구는 막 잡았다고 대박이라고 호들갑인데 낚시대는 확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같은 힘으로 당겨지고 있고 이걸 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용히 내려놓고 가로등으로 나왔습니다. 낚시대가 천천히 조용히 물로 끌려 들어가서 없어지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겁도 엄청 많은 데다 민물고기도 안 좋아해서 그냥 놔줬다 하고 돌아와서 그냥 안에서 놀았습니다. 제가 뭐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굳이 다 잡은 걸 얼굴도 안 보고 놔주는 걸 이상해하다가 워낙 겁이 많은지라 지도 무슨 무서울 것 같은 걸 느꼈는지 별말 안 하더군요. 아무튼 다음 날 밝을 때 집에 가면서 보니까 역시 물에는 검은 수초 같은 건 없고 낚시대는 다시 물가에 있더라고요. 그냥 매미를 먹을 정도로 거대한 고기였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물속에서 무언가가 사람을 낚는 낚시대였을까요? 당겨봤으면 결과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당겨볼 걸 그랬나. 6번째 이야기, 귀신이 나오는 학교.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제일 자주 들은 말이 학교터가 안 좋아 귀신이 많이 나온다 라는 말이었어요. 누가 귀신 봤다더라. 어디에 어떻게 나타난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학교가 지하 1층까지 있었고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막혀 있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하 7층까지 있다 하는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도 있었어요. 대략 생각나는 것만 말해보면 컴퓨터실이 있는데 모니터 보고 앉으면 의자 뒤에 바로 벽인 구조예요. 의자 뒤로 지나가려면 옆으로 서서 지나가야 할 만큼 좁은데 누가 모니터 화면으로 사람이 휙 지나가는 모습을 본 거죠. 누가 빠른 속도로 휙 지나갈 공간도 없고 더군다나 사람도 없었다네요. 그리고 지하가 조명도 그렇고 컴컴한 편인데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B127호는 어디예요? 하는 식으로 물어본다고. 알고 보니 없는 방 번호라고요. 학교 축제 때 귀신 이벤트 같은 걸 했대요. 귀신 분장하고 학교 구석진데 숨어 있다가 사람들 놀래키고 그러는 모양이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혼비백산을 해서 나중에 어디서 귀신을 봤는지 모여서 얘기하는데 분장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귀신을 숨어있지도 않은 곳에서 봤다던지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건 제가 겪은 일인데 학교 다닌 지 3년이 넘도록 별 일이 없었어요. 하루는 밤샘 작업을 하고서 너무 졸려서 과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책상 위에서였나 바로 누워 자고 있었는데 누가 제 안겨드랑이에 손을 딱 끼우더니 휙 끌어당기는 거예요. 기분상으로는 몇 미터 끌려간 것 같아요. 유체이탈처럼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예사롭지 않았던 기억이 몇 가지 더 있을 것 같은데 제 기억력이 여기까지네요. 7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척들과 재산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아직도 해결 못한 것도 있고요. 할아버지 댁은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기와집이 본체, 별채 2개의 정자같이 쉬는 곳도 있으니 엄청났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여름날, 한 달 뒤 땅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이젠 할아버지 댁까지 무너뜨리고 그 땅도 나누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친척들의 모든 의견을 모아 결국엔 할아버지 댁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집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한 날의 일주일 전, 갑자기 새벽에 큰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무슨 일인지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엄청 긴박한 목소리로 집은 그대로 놔두자 부탁이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하시면서 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형제지간에 싸움에 끼시는 걸 싫어하셔서 포기했는데 갑자기 그러시니 무슨 일인가 해서 다음날 큰아버지 댁에 찾아갔습니다. 큰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꿈을 꿨는데 투명하고 깃털처럼 가벼워 보이는 두꺼운 띠가 자기를 꼭 감으면서 집은 절대 안 된다고 큰아버지를 괴롭혔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다. 그냥 또 다툼이 커지기 전에 빨리 해치워버리자고 대충 흘려듣고선 집에 같이 왔습니다. 또 그날 새벽에 큰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똑같은 내용이었고요. 불안한 마음에 미신적 존재를 믿으시는 큰아버지께서는 집을 폐기하는 당일날 일찍 무당을 부르셔서 굿을 하고 계셨습니다. 친척분들이 하나둘 모이시고 다 같이 굿을 지켜보았습니다. 무당이 갑자기 땅에 엎드리더니 구르고 기고 몸을 꼬고 괴기한 짓을 하기 시작하자 친척분들은 하나둘씩 겁을 먹으셨고 복제를 주면서 겨우겨우 달랐습니다. 무당이 정신을 차리며 하는 말이 이 집을 지켜주는 가신이 노했다. 하지만 너희를 지켜주는 가신이기에 해코지는 하지 않을 거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일 욕심이 많으셨던 큰 고모께선 기독교 신자라 철두철미하게 그 말을 무시하시고는 공사인부들에게 집을 무너뜨리라고 시켰습니다. 비 오는 여름날 집은 점점 무너졌고 아버지는 또 오셨습니다. 다 철거 작업을 하고 잔해물을 치우는 도중 부엌 쪽에서 엄청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마당을 가로지르면서 집을 한 바퀴 돌고 선대 조상분들이 묻혀 계신 선산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우리나라에는 IMF가 터졌고 큰 고모부가 사업이 망하셔서 땅을 되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8번째 이야기, 물에 빠진 나를 구해줬던 삼촌. 아주 어렸을 적 얘기입니다. 내가 6살쯤 됐을 무렵 나와 우리 부모님은 그 당시에는 일이라고 불렸던 시골 외갓집에 놀러가게 됩니다. 지금은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시골스러운 허름한 집이었지요. 외할머니, 외숙모, 삼촌, 이모들 모두 서울에서 간만에 놀러온 나를 엄청 반겨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놀만한 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고작해야 갯벌에 가서 털개를 잡고 사촌 형들이랑 뛰어노는 거 쇠에는 별거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식구 모두가 근처 저수지에 가서 고기나 구워 먹기로 합니다. 한여름이니까 저수지 물에서 물놀이도 할 겸 해서 말입니다.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이것저것 먹고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우리 식구가 놀러간 저수지는 사람들 손을 많이 타지 않는 곳이라서 엄청 깨끗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여있는 물인데도 많이 깨끗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아빠가 구입해 주셨던 아동용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으로 한 발씩 내려갔습니다. 그때 처음 들어가 봤던 저수지에 대한 느낌은 고여있는 물이라서 미지근했습니다. 수영하기는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한 발자국 내밀면 발목까지, 3-4번 내딛으면 무릎 정도까지, 좀 더 들어가면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확 빠져 들어갔습니다. 땅에 발이 닿지 않자 순간 겁이 덜컥 났지만 이내 적응되었습니다. 아빠가 사줬던 구명조끼 덕분에 혼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지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못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우리 식구들이 나를 쳐다보고 손을 흔들어주며 너무 멀리까지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삼촌들과 이모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너무 신난 나머지 양팔을 들어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내 체구에 비해서 약간 헐렁거리던 구명조끼에서 몸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만세를 외쳤을 때 내 몸이 쏙 하고 분리되어
조끼만 둥둥 물에 떠버렸습니다. 처음으로 물속에 빠져본 날이었기에 너무 놀란 탓에 사력을 다해서 허우적거리며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게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잠시 보인 것은 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던 가족들의 외침과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을 내던진 우리 막내 삼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내 등이 저수지 바닥을 향해서 내려간다는 느낌이 나고 있었죠. 숨을 쉴 수는 없었지만 당시 기억으로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순간이 왠지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부드러운 깃털이 내 몸을 간지럽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늘하늘한 무언가가 내 등을 감싸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기분. 지금도 그 느낌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라앉는 순간에도 난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나를 향해 다가오는 우리 삼촌의 모습을 말입니다. 나를 향해 손을 뻗어오는 삼촌을 보는 순간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나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물 밖으로 황급히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숨이 차서 그랬겠지요. 그 어린 나이에도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물속에서의 기억은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시내에 위치한 병원이었고 결국 우리 막내 삼촌이 나를 구해낸 것이었죠. 근데 주위를 둘러봐도 막내 삼촌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나를 무트로 끌어낸 직후에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하루를 머물고 외갓집에 갔을 때입니다. 다른 식구들은 서울로 올라가는 우리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다들 밖에 나와 있었는데 여전히 막내 삼촌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조카들 중에서도 나를 가장 이뻐하던 막내 삼촌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도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외할머니께서 서운한 표정으로 서 있던 내가 안쓰러웠는지 지금 막내 삼촌은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 하시지요. 그 이후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에 외갓집을 놀러갔을 때입니다. 난 우연찮게 외갓집 식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나를 구했던 이후로 우리 막내 삼촌은 매년 여름 이맘쯤이 되기만 하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던 나는 3일 밤낮으로 막내 삼촌에게 매달려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원하는 답을 들을 수가 있었지요. 익은 김치 한 점에 소주를 연거푸 넘기던 삼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널 구하러 물속에 들어가서 손을 잡으려 하는 순간에 똑똑히 봤다. 네 등 뒤에서 긴 머리카락을 나풀거리며 서 있던 여자 시체를 말이야. 퉁퉁하게 부푼 얼굴인데 눈동자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문득 그때 나를 스쳐갔던 삼촌의 모습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에게 손을 뻗으며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눈빛을 한 채 물 밖으로 황급히 빠져나가던 삼촌의 모습을 말입니다. 단지 숨을 참지 못해서 나갔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가위에 눌려서 힘들어했다던 삼촌이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실종 신고가 되었던 여자가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나를 구해줄 때의 삼촌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등을 간지럽혔던 그 부드러운 촉감도 잊을 수 없습니다. 9번째 이야기. 자취방의 귀신. 대학생 시절 혼자 자취하던 중 일어났었던 일이다. 나는 평범하게 지방 공대를 다니던 대학생이었다. 학생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특히 공대생들은 평소에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평소보다 많이 받고는 하는데 하필이면 뭘 잘 못 먹었는지 장염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주말이면 좀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걸려본 장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고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는 나였지만 스스로 병원까지 찾아가 주사를 맞고 약도 타왔었다. 경험자인 친구가 말하길 나아지기 직전엔 미지근한 이온 음료가 도움이 된다고 포카리를 하나 사놓고 침대에 누워서 저릿거리는 배만 붙잡고 끙끙대고 누워있었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샤워하는 소리에 놀라서 깨고 말았다. 내가 자는 사이 친구가 놀러 왔는데 날씨가 더워서 혼자 샤워를 하고 있는 건가.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수건 좀 달라는 친구 말이 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저 문 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샤워기를 잠근 후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선명하게 들렸다. 화장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내가 대답이 없으니 따지려는 듯했다. 친구의 머리만 불쑥 튀어나왔다. 무표정한 얼굴로 날 쳐다보고 있었다. 수건을 주지 않아서 항의하나 생각했는데 뭔가 느낌이 기묘했다. 서로 말없이 눈만 마주하고 있는데 문득 눈치채고 말았다. 친구의 머리가 대각선이 아닌 수직으로 뻗은 채 기묘한 위치에 있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친구의 얼굴이 기분 나쁜 웃음을 짓기 시작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경직된 상태로 친구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던 중 수직으로 뻗은 그 머리가 내 눈높이에 맞게 덜컥 낮아지는 걸 보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나중에 일어나 보니 샤워실은 물기 하나 없었고 친구는 내 방에 온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 나는 계약이 끝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친구의 웃는 얼굴이 묘하게 뇌리에 남아 결국 그 친구와도 멀어지고 말았다. 10번째 이야기, 문풍지를 뚫고 들어오던 귀신썰.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내 방은 다다미가 깔리고 문풍지를 바른 미닫이 문이 있는 일본식 방이었다. 어느 날 밤, 열이 심하게 올라 방에 드러누워 있었는데 문득 한밤중에 깨어났다. 하루 종일 열 때문에 자고 있었으니 한밤중에 깨어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당연히 불은 다 꺼져 있고 미닫이 문도 닫혀 있으니 방 안은 칠흑 같았다. 하지만 어두운 와중에도 눈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서 방 앞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 상태로 멍하니 미닫이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방 앞모습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보고 살고 있는 내 방인데도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눈치챘다. 내 방 미닫이 문에는 내가 장난삼아 손가락으로 문풍지를 뚫은 구멍이 몇 군데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게 평소보다 훨씬 많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상하네. 원래 이렇게 구멍이 많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구멍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열은 여전히 높은 채 막 일어나 멍한 머리로 분명히 평소 뚫려 있던 구멍보다 많다. 3개 정도 있었을 구멍이 7개로 늘어나 있었다. 역시 이상하다 싶어 다시금 세고 있는데 부욱 소리와 함께 문풍지가 찢어지며 구멍이 뚫렸다.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미닫이 문 바깥쪽은 유리창이다. 그리고 내가 열에 시달린 탓에 당연히 유리창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 밖에서 누군가 구멍을 뚫을 리가 없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뭘 어쩌지도 못하고 미닫이 문을 보고 있자 또 다른 곳에 구멍이 뚫린다. 무서워서 일어나려 했지만 고열 때문에 몸이 나른한 건지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문 쪽을 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등을 보이는 것도 두려웠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5개나 나버렸다. 마치 누군가가 5손가락을 펴서 그대로 문풍지를 찢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5곳에 구멍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밀어넣은 5손가락으로 문풍지를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면 으레 그렇듯 중간에 삐뚤거리게 찢어지며 미닫이 문은 볼품 없어져 간다. 나는 겁에 질려 반쯤 울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미닫이 문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문풍지가 찢어져 생긴 큰 틈 사이로 새까맣고 긴 머리카락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이제 귀신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머리카락은 자꾸 방 안으로 들어와 어느새 방 바닥이 새까맣게 변할 정도였다. 거기서 나는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니 이미 아침이었다. 무사히 아침을 맞을 수 있음에 안도하며 나는 어젯밤 일이 떠올라 미닫이 문을 바라봤다. 문은 구멍 없이 멀쩡했다. 나는 일단 안심했지만 또 위화감을 느꼈다. 기묘하게도 미닫이 문이 문풍지는 구멍 하나 없이 깨끗했다. 평소 내가 직접 뚫었던 구멍마저 사라지고
완전히 종이를 새로 바른 것 같은 모양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종이를 잘 살펴봤지만 오래전에 붙여 색이 누런 종이었다. 하지만 구멍만은 완전히 메워져 있었다. 문을 열고 난 후 나는 다시금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문 밖, 닫혀있는 유리창에 손자국 2개와 긴 머리카락 10개 가량이 붙어 있었다.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애초에 문에 구멍이 없었을 거라는 말 뿐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직접 뚫었던 구멍은 존재했었다. 이후 집을 리모델링하게 될 때까지 나는 문에 등을 돌리고 잠을 자는 버릇이 생겼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은 없다. 하지만 지금도 자꾸 미닫이 문 문풍지에 구멍이 하나 둘 늘어가던 그 광경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한다. 11번째 이야기, 눈을 뚫고 보이던 이상한 형상.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고향은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버스도 다니지 않는 비포장길을 10리나 걸어 들어가야 하는 당시엔 깊은 오지 중에 오지로 15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노안으로 돌아가셨는데 다들 호상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집 장남이 눈이 침침하다고 병원을 찾았으나 이상하게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눈앞에 뿌연 안개 같은 게 끼어 있다고 하던 장남의 눈앞엔 이상한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허옇기도 하고 꺼먹기도 하고 눈앞에 낀 안개 사이로 나풀거리는 것이 바짝 다가왔다 사라지기도 하고 사람 눈동자 같기도 하고 구슬 같기도 하고 하지만 뚜렷한 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일은 그것이 보일 때마다 집안에 오한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멀쩡하던 부인이 암선고를 받았고 또 장남 동생은 뺑소니에 치여 하반신 마비가 되고 손주 역시 갑자기 간질 증세를 보이는 등 식구들에게 끊임없이 사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남 역시 끝내 한쪽 눈은 실명이 되었는데 그 눈동자가 이상하게도 뿌옇게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눈엔 여전히 무엇인가가 나풀거렸고 그때마다 우환도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승이 시주를 받으러 왔다. 그 장남을 보고는 나무 뿌리가 어머니 몸을 칭칭 감고 있어 숨을 쉬기 힘든 지경이라고 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인부를 동원해 1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무덤을 파헤쳤는데 뚜껑을 연 순간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덤 근처에 나무 뿌리가 어머니의 한쪽 눈을 뚫고 들어가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